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선 이기원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뉴딜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도내 현안 사업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들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이 왜 필요한지, 수도권과 지역 간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기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강원도 뉴딜 사업과 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나 지자체 관계자들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좀 함께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 보면 네.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특히 그 중에 대구 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일에 벌써 이제 20여 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인데, 그 당시가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그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춘천에 이제 가장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이 당시 이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ICT가 중요하다. 네. 근데 그 당시 또 바이오나 ICT는 전국적으로 우리도 ICT, 우리도 네.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올 때였고, 제가 그냥 그때 보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과연 그런 기반이 약한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이제 백예섭 시장님이 이제 그 앞장서 가고, 참여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 창업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 토대가 20년 동안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바이오 산업의 한 중추가 돼가서 그 중에 이제 중견 기업들이 바디텍메드라든가 네. 휴젤이라든가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이제는 백신 생산이나 또 백신 개발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국의 거의 기업 데이터 그리고 이제 회계 데이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네. 그 역량을 이제 다른 이제 디지털 치료라는 이런 정밀 치료라는 분야에까지 확장하고 있는 더존 비주온 같은 아주 뛰어난 기업들이 우리 춘천 안에서 이제 이미 성장해 있었던 사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팝이나 뭐 K-방역처럼 사회나 문화적 다양한 측면에서 좀 국격이 올라갔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근데 여전히 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던가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리나라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우선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 어디인가 이걸 갖다 한번 찾아본다면, 우선은 그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또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딱 출발하는데, 우리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을 깨진 게 벌써 이미 2018년부터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0.98이 되더니 2019년도에는 0.92. 근데 작년에는 심지어 0.88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은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래서 그 사회의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인구란 측면에서 네. 굉장히 소멸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특히 이제 가임에 있는 그 청년 인구들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강원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 강원도의 경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단계에 이제 소위 보통 이제 인서울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 있으니 인서울 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한 3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춘천 이쪽은 이제 수도권에 또 가깝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남양주나 이쪽에서 또 학생들이 내려와서 일단 신입생을 채우는 데까지는 이제 춘천은 이제 큰 문제는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저출산 시기에 이제 소위 그 학령 인구가 부족해서 이제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영동 지방 쪽에 네.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도 그 4년이 지나고 또는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학교를 마칠 때가 되면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 좋은 일자리가 또 어디에 몰려 있는가 하면은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해서 또 50%가 또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한 이동 관계를 보면은, 자, 근데 일단 서울로 빠져나갔는데 서울에 가서 일자리는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가 비쌉니까? 서울에서는
물가나 뭐 이런 물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집값이 매우 비싸고, 그다음에 혹시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애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비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집값, 교육비 이런 문제들이 뭘 억누르게 되냐면 이걸 이제 인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군요. 이제 소위 물리적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 물리적 밀도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심리적 밀도도 높아지다 보면은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재생산, 소위 이제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혼자 사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출산은 더욱더 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결국 서울은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은 초저출산 현상이 돼서 그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0.92명이었지만 그 서울은 0.72. 이거 아주 거의 그러더니 작년에는 이제 0.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초저출산, 전국적으로는 저출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던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이 일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이겁니다. 네.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 일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네. 그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기반은 이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위원회 산하에 이제 기획단이라는 걸 두어서 참여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한편 그 사업은 뭘 할 거냐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쭉 참여정부 내내 이제 진행을 해왔다가 이 이름이 이명박 정부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름이 이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죠. 균형이란 말이 딱 떨어졌을 뿐인데 네. 그건 뭘 상징하냐면은 이 두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보다는 효율성을 더 추구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소위 그 두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이제 세종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등의 분산 정책이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근데 왜 굳이 거기다 옮겨놔야 되는가 네. 등등. 그러나 그게 이제 일단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좀 막는 효과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8년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참여정부 시절의 그 인식이죠. 국가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네. 그러면은 균형위도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그 이름을 다시 찾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찰하면서 어떠한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겠는가 하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개정한 균특법을 만들고 균특회계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 기준도 이제 새로 만들게 되죠.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해야 될 공간, 그리고 공간 안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챙겨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네. 사람, 공간, 산업이란 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그걸 주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발전 목표로 세웠었던 거죠. 근데 그래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될 테니까 권한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분권이 일단 첫 번째 가치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그 나눠주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혁신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될 테니까 그다음에 혁신이 일자리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구하는 그래서 분권과 혁신이 두 가지 가치인데 그럼 혁신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면은 항상 거기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외되는 계층들을 포용해주는 그래서 분권과 혁신, 포용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된 거죠. 네, 분권과 혁신, 포용 이 비전에 세 가지 가치에 추구한 맞춰서 거죠.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또 한국판 뉴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진행해 온 거에
도 불구하고 네. 우선은 한국판 뉴딜의 그 배경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디지털 뉴딜이 먼저 제안이 되죠. 네. 4월 달에. 근데 디지털 뉴딜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맡고 있는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대한 그걸 갖다 근원을 또 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면서 그 도이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하는 지적까지 있게 되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죠. 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그런 한국판 뉴딜이 제안이 됩니다. 네. 근데 그 한국판 뉴딜이 제안되기 되는 그 뒷 배경에서 뭐 저희 그 균형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업을 사실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균형 발전 사업 계획을 통해서 쭉 해왔던 것들이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역이 주도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뉴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꾸준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가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신 단계에서 그 국무회의를 개최하시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역 주도형 뉴딜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도록 바꾸는 커다란 일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판 뉴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들의 40% 이상이 실제로 지역에서 진행될 일들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를 간사 부처로 내세우면서 이제 일이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이제 지역에서 주도하는 이 지역 주도형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사실 대통령의 자문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역시 자문에 그치는 활동이다 보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좋다.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간사 부처를 이제 행안부로 이제 지정을 해주신 네. 거죠. 그래서 행안부가 이 전체 사업을 그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도 해보고 그럼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업들은 새로이 공모를 거쳐서 네. 지역으로부터 모아야겠구나 해서 금년 1월에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 또 최근에도 그 지역에다가 또 공문을 내려서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그럼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에서 제안된 사업들, 그러니까 중앙 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지역이 대상이 되는 사업들, 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포함되는 지역균형 뉴딜의 유형이고 두 번째는 지역이 스스로 자기의 사업비와 소위 도비나 군비를 통해서 플러스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지자체 주도형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세 번째 유형이 우리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을 발굴해낸다면 그것은 또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그렇게 지역의 이 특성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창의성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형을 정해가지고 유형을 세 가지로만 정해서는 부족하고 소위 기타 유형이라고 해서 네 번째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우선 시도로부터의 그 이제 제안은 지난달 23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제 그 저희 부처들 중앙 부처들이 이제 그 타당성 왜냐하면 이제 중복성을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그런 걸 그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또 한 6월 저희가 한 중순까지인가요? 이제 그 시군구로부터 지역 균형 뉴딜이란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안들을 네. 받아서 그 제안들이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아는 건 그 지자체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이 주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지역이 주도한다는 게 이제 따져보면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역량이 이제 주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흔히 그냥 지식을 집어넣는 걸 많이 고민들을 하게 마련인데 지식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이듯이 우리가 지역에 대한 사업을 그리고 균형 발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돼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을 추진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왜 빠져나갔었던가 네. 따져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다 한쪽에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성되도록 그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 네. 공간,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져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이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일자리가 충분히 지역에 생성되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성과 지표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이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 5년 계획마다 그래서 그 5년 계획을 매 연차별로 또 계속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났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사업은 잘하고 있고 어느 사업은 부진하고 어느 사업은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등등의 그런 평가들을 내려서 각 부처에다가 저희 균형에서 이제 의견을 주죠. 네. 그럼 그 대부분 그 의견은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업으로 계속 바꿔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 목표,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지표들에 가 보면은 소위 얼마나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위 365 생활권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생활 서비스는 30분 이내, 어떤 생활 서비스는 60분 이내. 어떤 생활 서비스는 5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 시설을 갖춰갑니다. 그럼 실제로 그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런 사업 기간들이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나야 과연 그만큼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흔히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홀대론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볼 때 보면 아유 우리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32년째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것이지 자원이 없는 건 아니더라. 그 없는 자원이 아닌 그 발굴하는 안목을 키워가는데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되고 그게 하나의 생태계로서 커가게 됩니다. 이게 금방 당장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정부가 있는 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그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변화가 몸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만들기. 이 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잘 이해하는 건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의 핵심 키워드처럼 지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